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2의 교육의 기초편이죠. 교육의 기초편의 두 번째 영역인 교육심리학, 심리학적 기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심리학 그러면 다양한 심리학의 다양한 넓은 영역 중에 교육에 국한해서 좀 더 좁게, 그 중에 또 시험 범위로 더 좁혀서 이렇게 발달심리학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1절에 먼저 발달심리학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클 수도 있고 인간이 넓어질 수도 있고 인간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변화, 일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인간의 변화의 모습을 발달이라고 하는데, 발달의 개념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1페이지 가운데에 나와 있죠. 인간 발달이란 개념에는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고 학습도 있고 발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회화도 있죠. 우리가 설명을 할 적에 이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지만 사회화라는 용어도 혼용되는데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간 발달. 인간 발달의 용어의 혼용을 보면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학습이 있고 또 우리가 뒤에서 배울 사회화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또 이렇게 디벨로프먼트라는 발달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우리가 인간의 성장 발달할 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양적 팽창의 개념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지도, 성숙도 맞아,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리적, 생리적, 너무 넓어지는군요.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각본대로 나타나는 생리적, 생화학적, 질적 변화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천둥불거숭이처럼 뛰어놀던 어린애가 제법 어른을 배려하게 되고 인사도 하고 어른들 이야기하면 다소곳이 조용히 앉아있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크지만 생각이 깊어지고 제법 혼자만 먹던 애가 아빠 입에도 넣어주고 동생도 보살피고 이런 것들은 어른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가 하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중년이 되어서는 갱년기가 나타나고, 이런 것처럼 생리적, 생화학적 변화는 성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나 연습의 결과에 의해서 환경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변화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이걸 문화라고 표현할 때에는 문화 전개 또는 문화화라고 설명하지요. 이것은 공유하는 삶의 가치를 내면화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생에 걸쳐서 보여주는 변화의 총체로서 위에 있는 성장, 성숙, 학습, 사회화를 총괄하는 개념이 곧 이 발달이라고, 디벨로프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꿈꾸는 상승적 변화만 있는 건 아니고, 상승적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적 변화도 같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나이가 들면 늙어간다 라고 해서 엔트로피만 가지고 설명하고 하강적 변화만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정 연령대가 되면 물론 신체나 골격근이 다소 마이너스 방향으로 퇴화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륜과 경륜으로 쌓아올린 지혜도 깊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 주변을 배려하는 정의적 영역, 배려심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늙어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신체적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신체적 측면 이 모든 영역을 볼 때에 총체적 평균적으로선 나이가 들어가도 들어갈수록 소위 인간은 더 커간다. 오히려 평균적으로는 상승적 변화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받고 다음에 두 번째 심리학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인간 발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는 인간들이란 우리가 첫날 배울 적에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육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먼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바로 그것을 상관성, 상호작용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면 121페이지에 보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꾸준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일생을 두고 죽을 때까지 커갑니다. 묘한 얘기로 살아서 키우지 못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맞으면 머리가 길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 통합성을 가지고 발달해 갑니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일정 방향성을 갖습니다. 가장 잘 나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일반 기능에서 세분화된 특수 기능으로 이렇게 발달해 간다는 일정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정 방향성 못지않게 또 출제되는 것이 불규칙성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속적으로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 통합되어 가면서 발달해 가는데 문제는 발달의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규칙성, 동요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주기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언이 곤란하는데 인류 공통의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과 같은 어떤 공통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에 노출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시 밀림에서 태어난 아동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시 밀림에 맞게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아스팔트 위에서 태어난 애들은 아스팔트에 맞게 알래스카에서 빙하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 환경에 맞게 살아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커갈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언이 곤란하다. 예언 곤란성. 또 개인차가 존재한다. 또 그런가 하면 모든 시기에는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존재한다. 결정적 시기라고 해서 노렌치의 새끼오리 각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결정적 시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범무 박사는 이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하지 않고 기제라고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같이 인간 발달의 원리로 설명해 본다면 인간의 발달에는 모든 영역, 지능은 지능대로, 2차 성징은 2차 성징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이렇게 이성에 대한 사랑은 이성에 대한 사랑대로 각각의 영역마다 크는 때가 따로 있다. 아까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을 적기성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의 모든 단계의 발달은 그 이후의 모든 그 이후 단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기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다음 단계의 발달이 길어진다는 것을 누적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에릭슨은 점성의 원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점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모든 영역이 클 때가 따로 있다. 적기성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크지 못하면 물론 나중에도 어떤 영양소를 부여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키울 수야 있겠지만은 본래 클 때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절대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그걸 좀 싸랗게 써서 불가역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두 발달의 원리로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원리로서 발달의 개념과 발달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인간의 영역에 대한 발달은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적 영역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인지적 영역에 대한 발달에 관한 연구,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피아제고 정의적 영역 발달에 관한 연구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드가 되겠고 신체적 영역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피아제만 있는 건 아니고 인지적 영역 발달 연구로서는 피아제뿐만 아니라 피아제, 브루너, 비고츠키 많은 인지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피아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는 피아제, 장 피아제, 인지 발달. 장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발생론적 인지론이라고 합니다. 발생론이란 말을 쓰는데 발생론적 인지론. 이 말은 모든 인간들은 인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선천적 경향성. 인지란 선천적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좁아서인지 더 쓰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경향성?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에 적응하려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선천적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바로 이 환경에 적응하려는 선천적 경향성을 인지라 하고, 그것이 발달해 가는 과정을 인지발달, 그렇게 그것이 발달한 어떤 특정 시점에 유형의 그 정형화된 모습을 인지구조라고 하고,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인지 능력을 인지기능, 지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인지, 환경에 적응하려는 이런 그 선천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발생론적 인지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2에서 123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인지 발달의 단계를, 발달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잘 나오는 얘기겠죠. 인지 발달을 스키마에서 적응에는 동화, 조절, 평형,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를 거쳐서 물론 동화와 조절은 서로 오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슨 꼭 절차나 적응의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스키마 2로 스키마 1, 이것의 반복을 통해서 인간의 인지 영역은 발달해 간다라고 합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 경향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지를 가지고 환경과 적응하면서 만든 인지 구조, 인지 도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짧게는 0.00001초, 길게는 수년, 수십 년을 거치면서 환경과 적응해 가는데, 그것 환경과 어우러져 가는데 그걸 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의 모습에는 동화도 있고 조절도 있고 평형도 있습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을 기존의 인지 구조에 그냥 집어넣는 양적 팽창의 개념입니다. 기존의 환경이나 기존의 환경 자극을, 아니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환경 자극을 기존의 인지 구조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지 구조를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뜯어 고치는 것. 사실은 배운다, 실력이 늘었다, 컸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조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지 구조에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존의 인지구조 스키마를 뜯어 고치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은 동화는 아주 편하죠.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고 알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집에서 언제나 고양이만 기르던 이런 어린애가 시골에 갔더니 강아지도 있고 토끼도 있을 때 다 그걸 보고 야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동화, 아는 것에 새로운 환경을 맞추는 거니까. 그에 비해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내 기존의 인지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는 고통이, 노력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커가게 됩니다. 이런 동화와 조절의 과정은 어린 시절에는 표가 날 정도로 아는 것은 안다라고 바로 그냥 웃으며 환하게 드러나고, 조절을 해야 되는 그것은 벌써 짜증이 묻어나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동화와 조절이 밖에서 느끼지 못할 만큼 원만하게 부드럽게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이룬 상태, 아니면 인지구조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를 평형이라고 합니다. 평형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다시 어떤 그림이나 어떤 공식으로 이렇게 추상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전의 스키마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스키마2가 되고, 스키마2가 되는 순간 동화조절평형 스키마3, 동화조절평형 스키마4, 이런 식으로 인간의 지적 영역은 발달해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아제는 어떤 인간이든 어느 시대에 어떤 공간에 어느 누구라도 모든 인간이란 앞으로 미래에도 모든 인간들은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결정론적 입장을 결정론의 입장에서 주장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지적 영역이 발달해 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지 발달 4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인지발달 4단계로 감각 동작기, 여러분들은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 좀 잘라지겠군요. 형식적 조작기. 자,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감각 동작기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품 안에서 있는 시기를 감각 동작기로 언어 발생 이전의 시기를 말합니다. 언어 발생 이전의 시기로서 이 감각 동작기에는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지능 구조는 발달해 간다 라고 피아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의 증명을 약 24개월 정도면 완성되는 사물의 대상형 속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전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전조작기는 요즘 학교 단계로 본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 2살부터 한 7살까지를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세부 영역으로 전 개념기와 직관적 사고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물알론적 사고, 애니미진적 사고, 또 그러면 자기중심성, 또 그런가 하면 어느 하나의 필이 꽂히면 다른 특징은 전혀 보려고도 보이지도 않는 중심화, 집중화라고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되돌려서 생각하지 못하는 비가역성, 그런가 하면 직관적 사고, 이런 등등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고, 이 당시에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물알론적 사고에서 살아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상징적 사고를 통해서 상징놀이를 즐겨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바로 전조작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인공론적 사고, 실련론적 사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전조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단계가 되겠는데, 구체적 조작기에는 이제는 논리적 사고로 전환을 막던 전조작기의 특징인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 또는 집중화나 또는 비가역성 등이 약해지면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논리적 사고로 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걸로서 있는 것이 바로 보존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보존, 불변성의 개념인데, 보존의 하위 개념으로 동일성, 보상성, 그러면서 가역성의 사고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류, 서열, 비교의 개념이 터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교 단계 정도에서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도덕적 상대주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124쪽으로 넘어가면서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로 넘어가게 되면 형식적 조작기에 가서는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는데, 이 형식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 조합적 사고, 가설을 이용한 가설 연역적 사고, 즉 미래 예측도 가능하고 가능성 지향적 사고도 가능해지는데, 청소년기 수준이 되면 이 정도 지적 수준은 가져야 한다 하고, 이 정도 지적 수준이 나타난다? 역시 이것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면 똑같은 발달 단계를 보여주고 똑같은 발달 단계마다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 이론을 제시했던 것이 피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입장이다. 그래서 누구나 에서 문화나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받습니다만, 바로 피아제의 이론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피아제의 이론에서 의미하는 것은 뭘까? 모든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이런 단계별 이런 그 진행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어가는데, 지적 수준의 어른이 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육의 순서, 배열을 강조합니다. 아무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교육이 성공을 했다,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책임은 아직은 지적 수준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보여줘야 되는 학습자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 피아제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현재의 인지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 내용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피아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아제와 언제나 비교해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비고츠키가 되겠어요.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 발달은 모든 인간이 혼자 그렇게 커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각 단계마다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고츠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고츠키는 인간의 사유성, 사유적 존재성을 강조하면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 124쪽 사유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2번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인간의 지적 영역을 독립등, 피아제처럼 혼자 커가는 독립등 활동의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유적 학습의, 사유학습의 결과로 본다는 것. 특히 사유학습은 특히 친구나 동료 간에 또는 뛰어난 동료나 어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언어 습득을 아주 중요한 변수를 강조를 합니다. 거기 2번의 목차를 사고와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피아제와 비고츠키를 비교해보면 피아제는 인지 수준이 발달해야 언어도 발달한다. 인지 우선론, 사고 우선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고츠키는 거꾸로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을 부추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언어 우선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언어가 사고 발달을 주저한다. 거기다가 피아제 해놓고 인지 우선론, 사고 우선론, 비고츠키 언어 우선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적 언어, 내적 언어, 유적 언어, 내적 언어 보시면서 유적 언어는 밖으로 소리내는 말, 내적 언어는 혼자 마음속에 가슴속에서 혼자 소리 없이 하는 말, 내적 언어. 유적 언어가 먼저 나타나고 내적 언어는 어른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가슴에 담그면서 하기 때문에 내적 언어가 발달하는데 또 뒤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제의 난이도나 현실 생활 속에 당면하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적 언어의 수준이나 내적 언어의 빈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별표 한 500개 할 것이 비고츠키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 되겠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피아제는 교육은 현재의 인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인지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비고츠키는 그와는 달리 현재의 인지 수준보다 높은 수준까지도 도전해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인지 수준과 가능성이 보여진다고 하는 잠재적 인지 수준의 그 사이를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인지 수준과 혼자는 하지 못하지만은 누군가 엉덩이를 조금만 받쳐주면, 누군가 힌트를 조금만 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잠재적 인지 수준의 그 사이의 간격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1번에 보시면 근접 발달 영역이란 아동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성인이나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학교가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실제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간격을 말한다. 바로 이때 조금 도와주는, 바로 받쳐주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 이 잠재적 이 발달 수준 사이의 그 간격, 근접 발달 영역에서의 돕는 그 조력을 비계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비계학습, 조력학습을 강조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가로 안에 협력학습인데 그냥 수평적 협력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다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이 받쳐주는, 그래서 상위 능력자의 조력학습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비고츠키는 교육적 교사점, 거기에서 협력학습과 조력학습 다 같이 설명하면서 또한 조력학습 말고도 특징이 내적 발화, 내적 발화. 내적 발화는 내적 언어에 인간들은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적 언어의 빈도는 줄어들고 내적 언어가 발달하고 또 자기중심적 언어가 감소하고 내적 언어가 높아지는데, 당면하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적 언어의 빈도는 높아진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은 피아제가 주장과는 달리 현재의 인지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을 가르치자를 넘어서서 현재의 인지 수준보다
보다 높은 가능성이 있는 영역까지 가르쳐 보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페이지 126페이지로 넘어가면 바로 수업 선행이라고 합니다. 수업 선행. 그리고 평가를 할 때도 현재 인지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가지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근접 발달 영역에 가능한, 즉 가능성이 있는 영역까지를 힌트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접근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알아보자. 이것을 역동적 평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역동적 평가. 그래서 역동적 평가 보면은 비고츠키는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둔 역동적 평가 또는 학습 잠재력 평가를 주장했다. 역동적 평가는 아동에게 문제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이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현재의 인지 수준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때 힌트를 주고, 그런 후에 그 영역까지도 평가를 하는 것을 역동적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지발달 영역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또 브루너도 있습니다만, 브루너에 대한 그 이론은 124페이지 그 참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의적 영역의 학습이 있게 되는데, 정의적 영역의 학습으로서는 역시 프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이끌어가는 정의적 영역의 학습은 프로이드, 그리고 프로이드의 그 계보라고는 에릭슨, 아들러, 융 등으로 이렇게 연계되어 내려가는데, 본 교재에서는 주로 출제가 되는 프로이드와 에릭슨만 가지고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지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면은 프로이드는 무의식 결정론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그 뭔가가 원인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무의식 결정론 또는 정신결정론. 왜냐하면 정신세계의 주된 부분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또는 심리결정론. 근데 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과거 결정론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결정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를 본다? 수동적인 존재로. 그래서 수동적 인간관의 입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프로이드의 인간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에 의해서 무의식 세계에 잠재있는 과거의 경험, 그중에 성적, 공격적 충동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는 여기에는 본능의 구조를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경제적 모델이라고 해서 127페이지 너무 어렵게 썼습니다만은, 인간에게는 무의식 세계에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혼재되어 있는데, 삶의 본능은 에로스라고 죽음의 본능은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그 바로 이 에로스의 핵심적 영역을 성적 관력소라고 하는 리비도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책에서는 삶의 본능을 리비도라고 쓰기도 합니다. 꿈, 희망, 미래, 합격, 발전, 이런 것은 전부 삶의 본능이고, 그에 비해서 절망, 좌절, 포기, 이런 것 등은 바로 불변의 무기질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욕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죽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교육의 현장에서 학습자의 삶의 본능을 북돋아가면서 죽음의 본능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신의 구조는 지정학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정신 영역에는 의식,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이드가 되겠는데, 프로이드는 의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주는 의식, 오감을 통해 다른 의식이라는, 이것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프로이드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자극을 통해서 의식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용 가능한 기억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프로이드의 입장입니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만 자극을 주면, 힌트를 주면
어떤 계기가 있으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전의식. 그에 비해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의 주된 영역으로 본능과 충동으로 이런 주된 영역으로 본능과 충동 등 과거의 경험이 쌓여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격의 구조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성격의 구조는 여기는 우리가 이드, 에고, 그리고 슈퍼에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프로이드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거기 페이지를 12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129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드라고 하는 것은 원초와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 세계를 원초와 이드라고 합니다. 이 이드는 기억본에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듯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에 비해서 에고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데,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로 두 번째 발달 단계인 학문기의 이드로부터 분화되는 것이 에고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슈퍼에고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양심과 자아 이상의 세계로 세 번째 발달 단계인 남근기의 이드로부터 분화되는 이런 특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양심과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29페이지에 나와 있죠.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발달하는 성격이 있는데, 부모의 양육 태도 중에 부모의 비난, 처벌 등에 의해서 발달하는 도덕의 세계, 이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갖게 되는 해석의 성격의 세계는 양심이라 하고, 부모의 칭찬이나 인정을 통해서 발달하는 도덕의 세계는 자아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성격의 구조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다음에 발달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격 발달 5단계가 되겠습니다. 성격 발달 5단계. 성격 발달 5단계. 이 피아제와 마찬가지로 프로이드도 모든 인간들의 성격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성적 활력소는 리비도의 위치 변화에 따라 성격은 5개 단계로 발달해 간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그리고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각각의 단계의 특징으로 설명을, 여기에는 이드만 존재를 하는, 이드만 유전되어 가지고 태어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기에는 에고가 분화가 되는 이 단계로서 소유욕이나 창조성이 발달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잔인, 결벽증 또는 비꼬기 이런 것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슈퍼에고가 발달한 이 시기인데,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인간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 결정적 시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결정적 시기라고 구분하면서, 이 남근기에 대해서 가장 콤플렉스, 동성애 부모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이런 콤플렉스, 아들이 아빠를, 딸이 여자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등장하는 시기를 바로 이 남근기로, 유치원 단계로 보면서, 이 단계에서는 콤플렉스를 이해하면서 동일시가 발달하고, 부정적인 경우에는 거세 불안이나 또는 남근 선망과 같은 현상도 성인이 되어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잠복기는 초등학교 단계가 되는데, 리비도 활동이 감소, 침체되는 걸로써 특히 인지 발달이나 또는 사회성의 발달이 활발한데, 이 시기에는 특히 동성끼리 어울리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생식기에 가서는 소위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런
시기로서 이성 간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면 똑같은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피아제와 똑같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도 마찬가지로 결정론 후 입장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에릭슨, 그리고 에릭슨을 넘어서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발달가업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